1592년이었는데 여기는 부산성, 동래성 차례차례 그들에게 짓밟히고요. 그들이 올라오다가 이제 충주 전투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전투인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우리나라 전체 군대를 이리로 다 보내요. 10,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들이 여기 있는 충주 탕금대에서 몰살을 당해요. 그런데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전쟁이 나니까 사람을 모았어. 그러니까 군적 가져와. 장부를 모아가지고 불렀더니 선비들이 왔는데 군적에 있는 붓을 들고 왔더래요. 읽으셨죠? 저 전쟁 나가기 싫어요. 글 공부하는 선비가 뭘 전쟁이에요? 하소연을 하는 자들. 관직에 있는 중인들도 안 나가겠다고 뭐 허겁지겁 뭐 완전히 뭐 오합지졸이네. 오합지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군대는 사실상 전멸됐고요. 여기서부터 일본이 한양으로 들어오는 데까지 거의 저항을 받지 않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없었던 시절에 그들은 거의 마라톤 수준으로 달려온 거죠. 부산에서 서울까지 한 20여일 만에 오는데 그러니까 정말 그 옛날에 그 교통수단도 시원치 않고 한국에 대한 정보도 거의 없는 일본군이 전쟁을 하면서 450km 지금 고속도로로 왔다고 쳐도 하루에 한 25km씩 주파한 건데 백성들은 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왕에 대한 분노를 넘어서 공포가 너무 왔을 거예요. 왕도 도망갈 정도인데 이거 끝난 거 아닌가? 그렇죠. 조선이 망할 운명이 아니었던 게 유성룡이 신의 한 수로 천거를 하죠. 두 번째가 이순신 장군. 왜냐하면 전쟁은 워낙 밀리터리 전문가가 계시지만 보급이지 않습니까? 보급. 그쵸. 무조건 보급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쳐들어가고 이제 보급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수송선으로 가져다 주려고 했죠. 왜냐하면 쌀을 갖다가 천섬을 부산에서 서울 한양까지 가져오려면 말이 500필이 필요해요. 근데 배는 한 척이면 가능해요. 우리나라가 산이 좀 많아요. 그래서 2차 부대는 당연히 이렇게 서해안을 돌아서 서울 평양으로 올라고 그랬죠. 보급품을 싣고. 그런데 그거를 우리의 성스러운 영웅이 여기서 막아버린 거예요. 떡하니.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보급이 끊기니까 평양까지 와서 오두가도 못합니다. 이것이 일본이 몰랐던 두 번째가 됩니다. 그래갖고 조명연합군이 바로 평양을 탈환을 해요. 야, 이제 끝났어. 한양까지 가. 그래서 밀고 내려옵니다. 근데 문제는 명나라 군대가 너무 얕봤는지 벽제관에서 패배를 합니다. 패배를 해가지고 여기서 못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는 평양에서 이루고 있고 일본군은 남쪽에서 이루고 있고 대치 상황이 이루어지고 자, 이 상황에서 일본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거의 병력의 거의 한 40%를 잃었거든요. 그래서 휴전 협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중국 황제의 딸을 토요토미 히데요시에 첩으로 보내라. 미친 거예요. 미친 거죠. 그래서 완전히 결렬이 되고 다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160척) 거기서 다 가라앉고 배설 장군이 가지고 온 12척만 남아있었죠. 근데 이 12척이 이순신에게는 그 유명한 명량해전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1598년이) 됐는데 이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어요. 죽었으면 이제 전쟁 끝났잖아요. 누가 싸우고 싶겠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 봐야지. 그래서 일본군도 빨리 돌아가길 원하고 중국군도 돌아가길 원하고 이제 조선군도 이제 그만 쉬어야지라고 하는데 한 사람만 끝까지 싸우길 원합니다. 그게 이제 이순신 장군이었어요. 그 이순신의 논리는 이거예요. 군인이란 쳐들어온 적을 막는 역할도 해야 되지만 적들이 다시 쳐들어오지 못하는 유비무환을 그 자세를 남겨야 되는데 이놈들 그냥 돌려보내면 우릴 바보로 알고 또 쳐들어오니 절대 그냥 보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순신 장군이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도와주십시오. 저놈들 절대 되돌려보내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하고 나가서 마지막 싸운 전투가 노량해전이고 징비록에도 나오지만 적의 탄환이 가슴을 뚫고 등으로 나와서 하늘에 이제 별이 졌다. 이순신 장군의 죽음으로써 여기는 임진왜란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제 일본군은 무조건 많이 죽이는 것이 이제 공문이었는데 목을 가져가면은 목이 부피가 크잖아요. 무거우니까. 네, 그러니까 귀나 코를 가져와라. 코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가서 코가 이제 뭐 막 일본에 10만 개 넘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교토에 이제 코무덤, 이무덤, 귀무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귀, 코비, 그리고 이제 아비야라는 한자가 있어요. 애들한테 애비 하잖아요. 애비야. 네, 애비 하면서 겁주는 게 어머. 이비야를 빨리 해서 이비야. 지금 귀 잘라가고 코 잘라가는 사람 온다. 원래는 그 적의 수급 대신 죽어있는 사람의 코를 가져가야 되는데 얘들이 이제 욕심이 나니까 산 사람의 코를 베는데 반항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겠어요? 여성과 아이들. 그렇죠. 그래서 코 없는 아이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선조실록에 있는 내용인데 기근이 극도에 이르러 심지어 사람의 고기를 먹으면서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길가에 쓰러져 있는 굶어 죽은 시체에 완전히 붙어있는 살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산 사람을 도살해서 내장과 뼈까지 먹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이른바 사람이 서로 잡아먹는다고 한 것도 이처럼 심하지는 않았는데 너무나 처참하다라는 게 선조실록에 선조 27년에 있고요. 실록에 네, 실록에 있고요. 명나라 군인이 술을 잔뜩 먹고 길 한가운데 구토하는 것을 봤는데 굶주린 백성들이 한꺼번에 달려와서 머리를 땅에 박고 핥아 먹었는데 약해서 힘이 미치지 못한 사람은 그 구토물을 먹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다. (11월 17일이) 네. 순국선열의 날.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을 기리는 날인데 설민석 선생님, 이게 순국선열의 날을 11월 17일로 정한 이유가 있나요? 그 11월 17일이 어떤 날이냐면 그 현무 씨 그 네네. 1905년 11월 17일 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좀 드려야 됩니까? 알고 있다는 얘기네요. 아 이거는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그 외교권이 이탈당했다. 을사 늑약 체결된 날 아니겠습니까? 그 1905년 11월 17일 날 이제 을사늑약으로 우리가 외교권을 일본에 빼앗기게 됐어요. 그래서 야 이건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에 일제강점기 도중인 193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최초로 지정한 날이 순국선열의 날. 삼일운동에 뜨거운 불길이 일어나게 되고 직후에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진다는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그러면 임시정부에 내가 가야겠다. 김구 선생님 되게 무섭게 생겼거든요. 저 상해에서 활동하던 시절인데요. 저 때 경무국장이었거든요. 원래 얼굴이 저랬는데 세상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김구는 이렇게 얼굴이 바뀌더라고. 온화해지셨어요. 경무국장.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경찰총장, 국정원장 정도를 준 거죠. 그래서 경무국장 하시면서 아까 그 얼굴 보셨잖아요. 정말 무서우셨어요. 그래서 밀정이 있으면 과감하게 가서 처단하시고 완벽한 이제 경무국장의 역할을 하고 계셨죠.
어차피 사람도 없고 무기도 없고 힘도 없는데 할 수 있는 건 의거밖에 없다. 바로 그분이 임시정부를 찾아옵니다. 저 지금 잡혀갈 때 표정도 슬퍼 보이지가 않아요. 침울하지 않은 것 네, 같아요. 그냥 의연하세요. 네. 그 왼쪽에 지금 이렇게 두 건을 씌워놨잖아요. 네. 제가 볼 땐 저 안에서도 미소 짓고 있으신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제 김부 선생이 폭탄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걸 받고 여기는 이봉창을 만나서 돈과 함께 폭탄을 주는데 활짝 웃으면서 사진을 찍으세요. 그러니까 김부 선생님이 한 젊은이가 이제 떠나가는구나라는 생각에 표정이 어두워졌는데 의사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영원한 쾌락을 위해 떠나가는 건데요. 뭐 그러면서 얼굴 피세요. 그러면서 이제 둘이 작별을 하는데 저는 그 문장을 잊을 수가 없어요. 무정한 자동차는 경적 소리를 내며 떠나간다. 그리고 나서 이봉창이 그 유명한 도쿄 사쿠라담에서 일왕한테 폭탄을 던졌는데 문제는 이제 터졌는데 이제 위력이 없죠. 그래서 일왕한테 어떤 그 치명상을 입히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이봉창 의사의 의거가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이봉창 의사의 의거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던 분이죠. 맞습니다. 매헌 윤봉길 의사죠. 이것 때문에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져서 땅속까지 파고 들어갔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대스타가 되시죠. 임시정부가. 그래서 그때 이제 장개석을 만나고요. 지원하겠습니다. 약속을 받은 거예요. 멕시코니, 쿠바니 뭐 이런 데서도 하와이에서도 오고 막 그랬던 거죠. 독립자금. 아니 엄청 도움을 많이 받으신 게 그 김구 선생님의 백범일지에서 내가 학원을 쓰는 것은 우리 동포들, 특히 하와이 미주 동포들에게 나의 삶을 남기기 위함이며라는 말이 나와요. 처음에 이제 이주가 뭐냐면 정부에서 권장을 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이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청운의 그 푸른 꿈을 안고 갑니다. 근데 막상 갔더니 실제 그 열악한 생활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루에 10시간 이상씩을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채찍을 들고 있어요, 항상. 미국 작업반장들이. 근데 여기에 이렇게 인식표처럼 군대 있을 때 인식표처럼 방고라고 일본말로 번호표를 내고 있는데 622번, 322번 이렇게 불러서 감옥에서 죄수번호 부르듯이. 네, 쥐꼬리만한 봉급이지만 그 돈 받거든요. 요거 모아서 내가 고국 돌아가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고국이 없어진 거예요. 그 사이에. 나라가 망한 거야. 여기서 이분들이 완전히 그냥 꿈을 잃고 사람이 이제 밥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꿈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3.1운동이 벌어지면서 그게 희망이 되고 미주에서, 멕시코에서, 쿠바 하바나에서 그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임시정부에 보낸 거예요.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국은 지금 김구 선생님이 그 처음에 얘기하신 완전한 자주 독립 국가는 아마 김구 선생님 지금 보시면 아직 안 됐다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 소원을 언젠가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계속 안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